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G경제연구원에 근무하는 강선구라고 하는데요. 아, 제가 뭐 브렉시트를 오래전부터 연구한 건 아니고, 지난 5월 중순에 이제 그래도 잔류파 여론조사가 많으시, 그때, 과연 이런 브렉시트가 논의되는 것이 EU 체제의 앞날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해갖고, 그때는 이제 이게 될지 안 될지를 중심으로 쓴 건 아니었고요. 이게 되든 안 되든 EU 체제의 그동안의 통합 움직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원고를 5월에 썼고, 그 6월 투표가 23일에 있기 한 열흘 전에 발표한 원고 때는 이제 그러니까 잔류하자는 의견과 하고 나가자는 브렉시트 여론이 거의 반반이 됐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쓴 원고의 상당 뒷부분 영향 쪽은 이제 만약에 나갔을 경우 해서 그 영향에 대해서 많이 좀 원고에 반영을 했는데, 제가 스스로 쓰면서도 그렇지만 뭐 경제적 실리를 따져보면 영국이 나가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고 발표하고 한 열흘 사이에 여론이 갑자기 그 탈퇴 쪽이 우세해지는, 그래서 이렇게 뒤집는 결과가 나오더니 결국에 23일 끝나고 그때 출구조사는 안 했지만 그날 아침에 예측조사 발표한 거에서는 또 이긴다, 잔류가 이긴다 했지만 그 반대로 지금 탈퇴가 이긴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에서는 이왕 지금 탈퇴로 결정된 상황에서 이 브렉시트가 과연 세계 경제나 어떤 EU 통합, 그리고 그런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뭐 앞선 세션에서는 이제 어떤 금융 쪽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좀 자세한 건 아니고 경제 실물 쪽, 금융 쪽 잠깐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생각 외로 23일 투표하고 24일 발표가 났는데, 그 효과가 24일에는 굉장히 뭐 출렁했죠. 그렇지만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오늘도 뭐 미국이나 일본 증시가 다 오르고 있고 우리 증시도 거의 2000선을 회복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고 나왔고요. 앞으로의 이제 이 브렉시트 이유는 어떻게 되냐. 일단은 영국이 EU와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리스본 조약에 따르면 2년 내에 재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투표 자체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게 아닌데, 이제 영국 의회에서 이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한 걸 가지고 EU 집행위에 가서 이제 정식으로 협상을 시작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영국 측의 입장은 좀 브렉시트를 가결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좀 이게 새 내각이 들어선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10월에 시작하자 뭐 이렇게 하고, 또 반대로 EU는 정했으면 빨리 나가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은 다른 회원국들의 동요 같은 것이 있을 테니까요. 지금 뭐 오스트리아는 옥시트라고 하고, 뭐 네덜란드 넥시트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유럽 연합의 다른 나라들도 이 유럽 체제로 가는 것이 EU 체제가 많은 규제와 지침만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을 침해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적이라는 지금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시점인데요. 근데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2년 안에 EU하고 영국이 어떤 관계를 맺을지 이걸 잘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오른쪽에 후폭풍 쪽에 쭉 보시면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EU 체제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 세계 경기가 침체할 것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침체할 것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고, 지금은 뭐 통화전쟁 가능성이라고 쓴 거는 파운드와 약세, 유로와 약세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쪽 지역의 수출 경쟁력이 상승된다면 또 다른 뭐 아시아 지역 통화들도 또 하락 압력을 받아서 또 약세로 갈 수가 있고, 서로 경쟁적인 통화전쟁, 그러니까 환율 상승이죠. 달러 대비 그런 가능성들이 보이는 것이고요. 아까 자국 이익 보호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무역으로 치환하자면 보호무역주의가 될 텐데요. 결국 EU라는 체제가 이게 영내 관세를 다 철폐하고 무역을 자유화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던 것인데, 지금 영국이 빠져나가면서
이 유럽 연합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관세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후퇴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뭐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후보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결국 트럼프의 주장의 요점은 일단 미국인이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문을 빗장을 닫을 수도 있다. 이런 그 보호주의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린다면 어떤 전체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그 무역 자유화 기조가 꺾이고 보호 무역주의가 재소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세션에서 얘기했던 뭐 미국 금리 인상에 이게 계속 기대는 지금 꺾여가고 있죠. 유럽 브렉시트가 일어난 다음에. 그리고 어떤 양적 완화 뭐 이런 얘기들도 수면 아래로 이제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이 어떤 EU와 영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떤 저물가와 수요 부진 이런 것이 세계 경제에 굉장히 하방 요인이 되고 있고 저성장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요. 여기다 브렉시트가 플러스되면서 추가적인 침체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 그래프는 금융시장에서의 갑작스러운 쇼크와 빠른 회복 이걸 좀 보여주는데요. 뭐 왼쪽 그래프는 그냥 이제 글로벌 증시 지수를 이렇게 쭉 올해 1월부터 그려본 겁니다. 그려보자면은 뭐 지수들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죠. 1월 초에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브렉시트 이전에도 보면 뭐 100 넘은 증시가 미국 증시 빼고는 없는 상태, 다 그 좀 침체 상태였었는데 그 6월 24일 날 발표 결과가 나오면서 뭐 크게는 뭐 그 24, 20 다음 7일 개장했을 때 9%까지 빠진 나라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뭐 절반 이상 다 회복하고 뭐 그 브렉시트 이전까지도 회복한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신흥국 주식하고 채권 시장 이걸 보면은 이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신흥국이 불안하다는 걸 보여주는 지수를 사용한 건데요. 뭐 지금 보면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그 거의 지수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신흥국이 불안하다는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결국 지난 연말에 그 중국 경제 위축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신흥국에는 이제 불안하게 작용했던 것이지 어떻게 보면 선진국 쪽 EU에 소속됐던 영국의 그런 EU 탈퇴가 큰 영향을 신흥국에는 주지 않는 거로 그리고 또 이번 사태 전후해서 유럽 또는 미국의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공조를 해서 굉장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런 그 예방 조치들을 많이 발표했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에 어떤 쇼크가 오지 않은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현안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러면 영국이 앞으로 EU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EU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제가 썼던 보고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경제적 이득을 중시하기 때문에 영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서로를 놓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좀 전제를 많이 깔았었는데 사실 이번 브렉시트가 가결되는 거에서 보여지듯이 어떤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그 이민자에 대한 반이민 정서, 유럽 회의주의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 자체도 지금 영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벌을 줘야겠다. 징벌적 차원에서 이 영국이 빨리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전에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지금 사태의 진행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2년 이내에 재협상이 안 될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이 경우는 영국과 EU 집행위가 합의하게 되면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퇴 이전에 그 유럽 연합에서 자꾸 공포심을 줬던 것 중에 영국이 나가게 되면 2년 안에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각 회원국들이 새로운 이 조약, EU하고 영국이 맺게 되는 조약을 비준하는 데만 최소 5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겁도 줬었고
그리고 지금 10년 이상 소요될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게 통합의 긴밀성에 따라서 노르웨이 방식이 있고 좀 내려가면은 스위스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유럽연합이 아니고 노르웨이도 유럽연합 국가가 아니죠. 근데 이 국가들이 유럽연합과 지금 맺고 있는 조약들을 보면 노르웨이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EU 시장과 접근이 되고 있고요. 스위스는 딱 그 상품 시장의 자유화만 EU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쌍무협정, 스위스 방식이 되게 되면 분야별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영국의 기본 입장은 어떤 그 정치, 국방 치안, 뭐 국경 문제 이런 거에서는 주권을 찾았고 계속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런 전제가 있고요. 그나마 이제 경제적 이익, 이게 약간 이제 합리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영국이 얻었던 이득이 많습니다. EU 속해 있으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참여하는 협상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 표에 보시면은 이제 그 맨 위에 있는 거는 기존 EU 회원국으로서 영국이 있을 경우에 어떤 분야별로 그 예스라고 쓴 거 노란 박스에 있는 것들은 그 해당이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영국이 EU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무관세도 교역을 하고 원산지 뭐 증명서 낼 필요 없고 완전 단일 시장이라는 데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상품뿐 아니라 은행 서비스, 뭐 노동 이동 이런 게 다 보장이 됐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단점은 독자적 무역 협상이라든지 난민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EU 체제에서는. 그래서 지금 나오게 되는 그 밑에 노르웨이나 터키, 뭐 스위스 이렇게 나라별로 나오는 것들은 그게 통합 강도가 약해지는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지키지 않아야 될 부분들, 노란색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최혜국 대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어떠한 EU와 특혜 협정을 하지 않고 그냥 WTO 회원국으로서 영국이 지금도 WTO 회원국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WTO 회원국과 EU 간의 그 관계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 최혜국 대우 관세라는 것, 그것은 이제 거의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WTO에서도 무역 자유를 하기 때문에 완전 관세 자유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70% 교역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혜택은 영국이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거의 프리하죠. 분담금도 안 내고 오른쪽 가보시면 그다음에 독자적 무역 협상할 수 있고 난민 통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최혜국 대우, 그러니까 아무것도 EU하고 협정을 안 맺게 되는 경우는 글쎄요, 영국은 진짜 그러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셈이 되겠죠. 그렇지만 자국의 이익을 조금 더 높이자 한다면 최소한 스위스 방식까지 한다면 스위스 같이 지금은 상품에서는 무관세로 교역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분담금 같은 경우는 근데 스위스 방식을 하더라도 내게 됩니다. 지금 EU 분담금 때문에 또 영국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스위스 방식을 하든 굉장히 통합의 강도가 센 노르웨이 방식을 하든 혜택을 받은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분담금을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못하겠다 싶으면 정말 완전히 EU와 결별하는 WTO 최애국이 돼야겠죠.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결국 무역 자유화 기조가 이번 영국의 브렉시트 사태로 인해서 많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로 따져본다면 지금 EU하고 우리나라는 2011년 7월부터 FTA 협정이 발효되고 있는데 영국이 나감으로써 이제 영국은 더 이상 EU 회원국이 아니게 됐고요. 그러니까 아직 영국이 정식 탈퇴 협상을 안 하고 있지만 그 경우 우리나라와도 이제 자유무역 협정의 그 혜택을 영국이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한 영국 FTA 협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영국이 지금 현재 무관세 수입 비중이 전체 수입의 90.1%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가 안 되는 거는 지금 뭐 영국 입장에서는 EU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한국과 EU 이런 그 기타 나라들하고의 자유무역도 되고 FTA를 EU랑 맺은 나라들 그리고 EU하고는 물론 자유무역을 좀 회원국이 때는 했었죠. 그래서 보통 영국의 교역에서 EU 회원국과 하는 교역 비중이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52.5%입니다. 그러니까 EU 영국의 무역 수출입이 100이라고 보면 52.5%는 EU 국가들과 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그 EU와의 FTA 협정국들과 또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 90%에서 52.5를 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빼기 위해서 뭐 38% 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최혜국 대우로 있는 나라들하고도 70%는 자유무역이기 때문에 그 표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지금의 영국의 입장에서 수출입을 이렇게 분해해 보면 보실 거는 여기 좌측에 탈퇴 이전에 보면은 EU와 FTA 체결국,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 두 번째 칼럼에 속하는데 그 나라들과는 이제 뭐 우리나라와도 조금 뭐 농산물이나 민간 품목에 관세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EU나 FTA 체결국하고 관세가 없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국이 WTO 그냥 회원국 자격으로만 무역하게 되면 한 30% 부분에 대해서 관세가 그렇죠. 30% 비중으로 관세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전체 90%가 무관세 교역이었다면 영국이 WTO 회원국으로 돼버리면은 한 이제 69% 그렇게만 자유무역을 하는 거로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 관세가 붙게 되면은 이제 무역 여기 종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관세율 부분만큼 가격 수출할 때 부담이 생기고 뭐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조건의 국가들 그러니까 뭐 자유무역이 추진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사올 수 있거나 팔 수 있다면 이제 그쪽으로 팔게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어떤 교육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그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영국의 교역 위축이 일어나면 그게 결국은 같은 지금 무역 상대국이었던 그 EU 시장에 영국이 물건을 많이 사왔거든요. 한 해 지금 여기 보시면은 EU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이 3,2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3,200억 달러 수입했던 영국인데 EU하고 관세가 생기면 그 부분에서 수입의 관세 부분이 988억 달러에 대해서는 관세를 이제 몇 퍼센트 내야겠죠. 품목별로 다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결국 유럽 연합에서 사오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 연합이 영국에 대해서 팔던 부분 이런 것들이 또 줄게 되고 유럽 연합의 교역 위축은 또 뭐 고용 뭐 그쪽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고용을 줄일 수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있고 세 번째 투자 대상지로서 영국의 이제 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은 사실 유럽에서 가장 1등 그 투자를 받아들이는 대상지입니다. FDI 기준으로 현지 그러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를 봤을 때요. 지난해 한 350억 달러가 영국에 투자됐는데요. 근데 결국 이게 영국이 왜 유망한 투자 대상지냐면 특히 우리 같은 3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어권 국가고 그러니까 종업원들도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죠. 그리고 영국에서 뭐 통해서 유럽 연합에 무관세로 팔 수 있다. 이것도 큰 메리트가 되고 특히 금융 서비스 쪽에서는 영국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관계는 아닌데요. 영국 자체가 굉장히 국제 금융 센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지금 GDP 7%, 7.6, 고용의 4%를 이 금융 서비스업 여기서 이제 흡수하고 있는데요. 영국이 이번에 이제 유럽 연합을 탈퇴하게 되면 이러한 역내 금융 거래에서 영국이
어떤 면허를 이제 영국에서 딴 것이 무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국에서 면허가 있는 은행이라든지 뭐 증권회사라면 유럽에 어디에 가도 영업을 할 수 있고 금융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유하고 완전히 결별하게 돼서 이러한 이유 면허가 따로 필요하다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영국에 진출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티, 그 영국의 금융 중심 시티라는 곳에 뭐 한 8만 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의 또 외국인 그 하이칼라 노동자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고 이렇게 되면 영국 입장에서도 경제에 좋을 리가 없겠죠. 이거는 첨조장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건수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영국이 유럽 내에서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하는 나라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고용만 해도 여기서 뭐 한 10만 명이 창출되었습니다. 지난 15회계년도에. 그래서 이 경우 만약에 FDI가 크게 줄게 되면은 여기에 고용됐던 인원들 상당 부분도 해고될 위험이 있는 것이고요. 영국이 경제적 이득 측면에서만 볼 때는 이 이유를 나온 것이 전혀 도움이 될 까닭이 없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이 현안 네 번째 거는 좀 더 큰 스코프로 보는 건데요. 결국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번 브렉시트의 어떤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그 한 결정되기 뭐 2월부터 치면 4개월이었고 이게 막 캠페인까지 불거지는 거는 한 10주 동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캠페인하고 브렉시트 지지하는 사람들도 막 캠페인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10주간이 시끄러웠고 금융시장에서는 뭐 한 2주 정도 크게 올랐다 또 빠졌다 뭐 이렇게 또 했었습니다. 결국 이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그럼 이게 다 사라진 거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의구심이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번 주는 지난 화요일 수요일 날 유럽에서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거기서 뭐 뚜렷한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양쪽의 입장이 밝혀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 큰 일이 아니구나. 그냥 EU에서 나가라고 하면 영국이 나가면 되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 이제 영국이 나가기로 딱 협상 제안을 시작하고 협상이 되면서 이게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게 되면 그게 또 리스크 또는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우리 정부에서도 내놓는 스탠스를 보면은 브렉시트는 단기간보다는 좀 중장기에 걸쳐서 어떤 증시에도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고요. 결국 이 소비하고 투자 심리에 있어서 이 브렉시트라는 계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사람들이 소비를 미루고 이러는 것들이 분명히 나중에 보면은 이제 소비 증가율을 떨어뜨린 거로 나오고 결국 GDP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나옵니다. 지금 뭐 이 영국 경제가 15년에 걸쳐서 최대 7% 감소한다 이런 얘기들은 이거는 사실 영국 재무부에서 주장했던 것들이고 그 브렉시트 투표를 앞두고 좀 더 공포심을 키우기 위해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좀 과장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뒤집어 생각해 봐서 그럼 브렉시트라는 이러한 하나의 이벤트가 없었다면 그러면은 그게 그냥 평상 경제가 흘러가는 거가 됐겠죠.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는 3% 지금 3%대 성장해서 계속 머물러 있고 유럽 경제는 올해도 뭐 2% 안 되는 성장을 할 거로 보입니다. 그럼 브렉시트가 안 됐을 경우는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브렉시트가 결정됐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소비를 안 하거나 투자를 안 하거나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브렉시트가 생겨서 나는 이제 내일이 지구 멸망이니까 더 먹어야겠다 이렇게 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어떤 위축 요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10년이든 15년이든 이렇게 좀 장기간 걸쳐서 본다면
이 브렉시트 효과가 부정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 그래프를 보시면 크게 2008년 그 미국발 금융위기를 이제 가운데로 놓고 앞쪽 2007년까지는 뭐 그래도 버블 뭐 고성장 시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2008년 이후 이제 2010년 이후에는 그 선진국이 위축되면서 세계적으로 3%대 지금 성장 터널에 갇혀 있고 이게 언제 빠져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요. 지금 뭐 아까 미국 아니 그 일본이나 유럽의 뭐 양적 완화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양적 완화라는 것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 소비도 부진한 데다가 이러한 지금 금리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고 이래도 사람들이 소비를 일으켜주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데다가 브렉시트라는 하나의 또 불확실성 요인이 작용하면 이 3% 저성장 시대가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이 교육 왼쪽에 있는 거는 물량 기준입니다. 물량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거의 성장률하고 흡사합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3% 할 때 지금 딱 세계 교육도 그만큼 물량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더 우려되는 것은 이 수출입 단가가 하락함으로 따라서 이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매출이 마이너스로 가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14년부터 15년 2년 연속 그 글로벌 2,000개 기업의 매출 상위 2,000개 기업 매출의 중앙값을 이렇게 해보면 2년 연속 지금 매출은 마이너스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 어떤 물건값은 오르지 않는데 소비는 또 늘지 않고 이러한 악순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이제 우리 경제 영향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두 번째 원고를 쓸 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원고에 표로 정리해 본 거였는데 거기 그 표에서는 이제 여기는 빠져 있지만 그 상단에 브렉시트가 부결될 경우 EU에 잔류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굉장히 간단하죠.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뭐 금융시장의 안정이 빠르게 된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빼고 지금 남은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남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또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좀 조금 받을 수도 있고 또 많이 받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우리한테도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는 좀 2년 내에 재협상이 EU하고 성공하고 영국과 EU 간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별도의 영국과의 FTA 협상도 잘 진전이 되는 것,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영국과의 무역이라든지 어떤 투자, 그다음에 영국으로서는 영국의 그 글로벌 금융센터로서의 지위 이런 것들이 다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근데 문제가 된다는 거는 이제 2년 내 재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 경우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한영 FTA가 별도로 수립도 될 때까지 그 기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한 때까지는 영국과 한국 간의 MFN 관세율이 적용돼서 제가 이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계산해 갖고 영국의 평균적인 지금 그 WTO 여개국 그러니까 최애국 관세를 적용했을 때 70%는 이제 무관세고 30%가 관세되기 때문에 한용교역에도 30%가 관세가 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썼는데 뭐 다른 기사를 보니까 무역연구원 여기 무역협회 무역연구원에서 한 거 보면은 한용교역액의 뭐 54%까지 관세화가 된다 이렇게 분석도 하셨더라고요. 그건 아마 이제 품목별로 많이 수출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관세가 붙으면
가중치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난해 우리나라하고 영국과 135억 달러의 수출입 교역액이 있는데 이게 2011년 이전에는 100억 달러가 안 됐었습니다. 한국하고 영국 간에. 근데 지금 FTA 한 다음에 EU하고 EU하고는 적자인데 한국이 영국하고만 좀 이렇게 교역액도 늘고 작년에는 또 흑자로 반전되는 이게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국 시장이 지금 뭐 우리 수출에서 1.4%뿐이 안 된다. 수출로 보면. 그래서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그래도 한 해 12억 달러 무역 흑자를 가져다주는 교역 대상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무역에서는 그런 데서 좀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 기존에 영국에 대해서 한 103억 달러 우리가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영국이 EU에서 완전 탈퇴하게 되면 그 게이트웨이로서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투자를 어떻게 재배치해야 될지 하는 우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이 진짜 장기화되는 경우, 이 경우는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가 되면은 일단 불확실성 항상 남아있게 되면서 그 영국 투자 자금 자체도 이제 굉장히 금융시장에서 좀 부동화 현상을 보일 거고, 그러니까 어디에 정착한다기보다는 뭐 좀 본국의 사정에 따라 갔다가 왔다가 막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경우 한국하고 영국, EU 간의 모든 이전과 같은 정상 FTA 효력이 다 발휘되기 위해서는 세 나라는 아니죠. 세 나라인가요? EU 한 나라로 치면 그 세 경제 단위 간의 FTA가 모두 체결되어야지만 2011년부터 발효되고 있는 그 한EU FTA의 장점을 모두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에 세션에서 하셨는데 뭐 주목하신다면은 영국계 주식 투자 지금 잔액이 36조 원이다. 적지 않은 자금이 있다. 이런 걸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 이제 외화 자금이 빠지는 게 우리한테는 제일 우려할 바가 되겠습니다. 무역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중국이 지금 영국에 대해서 533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3억 9천만 달러.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중국이 영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533억 달러인데요. EU 경제가 위축돼 갖고 대외로부터 수입을 줄이게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도 줄겠죠? 이렇게 될 경우는 간접적으로 한국의 수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겠고, 또 하나 생각하실 것은 영국이 지금 EU를 제외한 자유무역 협정 체결국 가운데 네 번째로 규모가 큰 게 한국입니다. 이게 좀 표를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노르웨이나 스위스는 유럽 대륙에 있지만 EU 소속이 아니고요. 그래서 영국과 지금 EU에 준하는 영국이 이제 회원국이 시절에 자유무역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르웨이는 연간 뭐 212억 달러 수출하고 있고 한데 우리도 74억 달러 정도가 이게 우리 수출에서는 1.4%지만 영국이 다른 EU를 제외한 FTA 체결국과 하는 교역 수입으로서는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외신에서 볼 때는 이 한국이 좀 발빠르게 영국과 별도의 FTA 협정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좀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외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EU를 제외하면 굉장히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비중이 큰 나라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어떤 식으로 또 영국과 뭘 어느 정도 폭까지 자유화를 할지, 협상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게 좀 외신에서는 관심 좀 가지는 것 같고, 일단은 뭐 좀 조속히 이걸 준비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조업하고 투자에 있어서는 역시 부정적인 영향이 좀 우려됩니다. 이제 하나의 큰
시발점이 되는 건 이제 파운드화 약세가 되겠는데요. 이제 파운드화가 다시 지금 회복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영국발 브렉시트 그리고 영국에 대한 불확실성은 결국 이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계속 약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파운드화가 약세가 되면 결국 현지에서 조업하는 기업은 이게 대외 부품을 수입 조달할 때 아무래도 수입 비용이 올라가는 환율 효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영국을 본부나 이런 거로 삼고 EU 거래선하고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파운드화가 약세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유로화 결제 또는 달러화 결제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커질 것입니다. 지금은 파운드화가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게 지속적인 약세 국면이 된다면, 그리고 신규 투자 입장에서는 뭐 좀 주춤할 가능성이 크고, 기존에 본부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영국에 이게 진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유럽 대륙하고 관계가 계속 끊어진다면 이 영국 본부를 대륙의 다른 나라로 옮겨야 될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맺은 말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불확실성이 이제 항상 얘기가 되는데 이게 사실 뭐 정체도 없고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칠지 정확하게 정량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 이 불확실성이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투자를 하든지 소비를 하든지 굉장히 꺼려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물적으로도 이게 전이가 될 수 있고, 특히 투자하는 입장이라면 뭐 결국은 이런 불확실성, 이 존재 자체가 한쪽으로 몰림 현상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급속히 떨어지기도 했다가 조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또 반대로 크게 회복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질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새로운 EU와 영국 간의 관계가 확정될 때까지는 이러한 좀 중기적 리스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경기 위축이 올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마지막 뭐 상시적 리스크 관리 체계라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모니터링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에다 플러스 또 어떤 환율 리스크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이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장 관점에서는 과연 영국 시장이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게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또 영국과의 거래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될 것인가 늘려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인 사고 같은 것을 평소부터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